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88회입니다. 예, 이번 주는 그 경주 여행을 한번 갈까 하는데요. 뭐 뜬금없는 무슨 경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6월 18일 날 토요일 날인데 새벽부터 나와갖고 네. 밤 12시 넘어까지 경주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갔다 왔는데 이 새벽까지 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빼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향신문이 벌써 좀 70주년이 됐거든요. 네. 그 70주년 기획으로 해서 70주년이니까 70인가의 동행이라서 아주 그 저명한 분들, 사회 각계 저명한 분들의 어떤 장소 뭐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저의 뭐 스승님이나 진배 없는 분이고요. 또 저명한 고고학자인데 그 조유전 선생을 모시고 갔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단둘이 다녀오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독자 35분이라 그러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인원을 뭐 선착순으로 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그 답사 여행을 뭐 가끔씩 이렇게 인도를 할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 기자는 부부 동반 여행 잘 가나요? 네. 저희는 좀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해요. 어디 많이 다녀오세요? 저희 이제 뭐 지방도 자주 가고요. 해외도 가끔씩 이제 가는 편이에요. 자주. 네. 요번에도 뭐 어디 일본 그 일본 휴가 때? 삿포로에 한번 갈까 하는데요. 삿포로요? 네네. 아유 아주 좋은 데 가시네. 그럼 뭐 아이 낳기 전에 하여튼 부지런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 핑계더라고 옛날에 체육부 있을 때도 보면 맨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무슨 운동한다 그래갖고 네. 그게 지금 그 우리 집 애들하고 우리 저 아내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래서 애를 안 키워봤다 저보고 막 그러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요즘 그 남자 아버지들 아빠들 이렇게 애 키우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지만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70인가의 동행이라는 여행이잖아요. 네.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다니는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가실 때 이 여행의 컨셉은 어떤 거였어요? 뭐 아무래도 고고학자와의 여행이니까 네. 일종의 고고학 여정 여행 이렇게 봐야죠. 고고학자 이렇게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가 일단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옛날에 저도 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재미있게 봤던 감명 깊게 봤다기보다는 재미가 있죠.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찾아서 뭐 흥미진진한 여행 이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 뭐 해리슨 포드가 나오든가 그렇고 아버지로 아마 션 코너리인가 나온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고고학도라 그러면 모험 여행 이런 연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십수년 한 20년 가까이 이제 고고학자를 봤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장께서 주로 이제 만난 고고학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그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좀 따분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떼학볕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구슬땀 흘리면서 이제 트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네. 꽃삽 발굴용 그 삽을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푹푹 이렇게 파는 그런 건데 흙을 이렇게 감질나게 이렇게 다듬고 슬슬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편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 그럴까 뭐 이런 네. 것이 이제 고고학의 학자의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뭔가 나올 때까지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내 허탕을 칠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네. 그래서 그런 한이 있어도 끈질기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고고학도 고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 이제 가신 조유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분이 이제 서울대 고고학과 2기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발굴을 담당해 오셨던 분이고 네. 평생 발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문사, 황령사지, 안압지 이런 그 경주 발굴 또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1971년에는 그 유명한 문영왕릉 발굴에도 예. 제일 쫄병으로 참여를 했다 그러는 거고 이 우리 이 경향신문 제가 담당을 할 때 문화 담당을 하면서 뭐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한국사 미스터리라든가 고고학 한국 고고학 기행, 한국사 기행 이런 걸 같이 기획을 해갖고 공동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 고고학의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분이시네요. 네, 뭐 그래서 혹자는 뭐 그래서 맨날 그 농담처럼 그러는데 고고학의 산 증인이라고 그래서 산 증인이신 분이라고 맨날 그러죠. 네.
이번 여행 목적지가 아까 경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경주는 여러 뭐 유적지도 많고 한데 그 경주 안에서도 어떤 곳을 이렇게 목적지로 정하신 거예요? 그 뭐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간 거는 가문사, 그다음에 월성, 그다음에 황룡사, 분황사, 뭐 장항사 이런 것들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터만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 있는 곳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곳들을 이렇게 여행 목적지로 이렇게 찜한 이유는 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고학 여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터, 그다음에 흔적 이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뭐 번창 건물이 없고, 그럼 뭐 사실은 터를 찾고 흔적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답사객 자기들의 눈으로 천년 전 고도, 그러니까 천년 전 신라 경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고학 여행의 컨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답사객 스스로 천년 전을 이제 상상해 보는 그런 여행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혜선 선생 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고학이라는 거는 사실 흔적을 찾아가는 역사잖아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이 발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기 시각대로 이제 그 추정하고 말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보는 분의 그 각자의 몫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발굴 자료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네. 조희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죠.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가 허허어법이라고 해서 예. 옛날 그 허허돼서 누가 무슨 주장을 해도 허허허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이 조유전 선생님은 늘 이렇게 그렇게 허허하시는 천성이 약간 원래 그러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뭐 고고학자가 사실은 역사학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집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틀림없다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어떤 시대에 뭐 무슨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큰 소리를 딱 치워버리면 그렇게 치다가 나중에 땅속에서 또 새로운 인물 유적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나오면 그 자기 주장이 전부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약간 유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그 생경하게 말하자 그러면 도망갈 곳만 만들어온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만 신주단 모시듯 이렇게 떠받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학설이라는 거는 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깨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또 역사가 풍요로워지잖아요. 네네. 그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는 경주의 가문사터 여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문사 혹시 가보셨어요? 저 못 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는데요. 네. 어디 있냐면은 그 동해바다에서 대종천이라는 냇물을 쭉 이렇게 천변을 쭉 따라 올라오면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발굴 흔적만 남아 있고 동서탑이 두 기가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가문사터가 이 첫 번째 여행 목적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이제 그 거기 터에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가문사에는 뭐가 있냐면 신라 문무왕의 어떤 얼과 정신 이게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무왕은 이게 삼국 통일을 시킨 임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무왕이 누구냐면은 이 아버지가 태종 무열왕이잖아요. 그리고 네. 외삼촌이 김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외삼촌을 따라서 백제 정벌전 660년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섰고 그 1년 뒤에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 668년에 7년 뒤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 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문무왕은 또 당나라를 이렇게 내쫓은 왕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갖고 백제 고구려를 예.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나라 속셈은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끝인 게 아니라 그 셈에 이제 그 한반도 전체를 한번 집어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제를 이렇게 쏘삭거려 갖고 신라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반역하도록 만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같은 경우가 당나라를 한편으로 이렇게 달래고 네. 한편으로는 또 이게 강경책을 써가지고 결국은 이 당나라 안동도를 만주 쪽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구려의 광활한 고토는 어떻게 보면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대동강하고 원산만을 잇는 어떻게 보면 남쪽의 영토를 네, 네. 획득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676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문무왕의 수건 사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외적을 막는 일이었다는 건데 옛날에도 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무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보면 거기 보면 되게 그 자신의 어떤 치세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해요. 뭐라 그러냐면 과인이 전쟁의 시대에 서쪽을 정벌하고 그러니까 백제를 정벌했다는 거고요. 네. 북쪽을 평정해서 그거는 고구려를 평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 땅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그리고 백성들의 뜻도 저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한 유언을 남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 삼국유사 만파식적조라는 그 대목을 보면 가문사를 창건한 이유를 적은 사준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무왕이 외적을 진압하려고 이 절을 지었는데 가문사를 지었는데 짓다가 못 짓고 죽어가지고 바다의 용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다만 절을 아들이 이제 이어서 지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유사 그 문무왕조를 보면 문무왕이 681년에 죽자 유언한 대로 동해 한가운데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 그 문무왕은 생전에 지휘법사라는 스님한테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호국대령이 돼서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라고 누누이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을 결국 짓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들인 신문왕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1년 뒤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 좀 해보면 가문사는 나라를 향한 이 문무왕의 충이라는 정신과 또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는 신문왕의 효 정신이 담긴 어떤 그런 사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터무니없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유쾌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제 그런 발굴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가문사터를 가보면 금당터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 발굴 현장 그대로 불상을 모시는 중심 건물이 금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터가 남아 있는데 그 발굴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이 돌 덮개들, 그러니까 우리가 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마룻날처럼 쭉 이렇게 그 올려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블로그에 사진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돌덮개들 쭉 이렇게 마룻날처럼 해놓은 거하고 그 맨 밑바닥하고 사이에 한 60cm 정도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 사진 보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지하 공간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였나요? 예,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문사를 창건한 내용을 기록한 사준기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떠난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됐다. 아들 신문왕이 공사를 마치면서 금당 돌계단 아래 구멍을 뚫어두었다. 용이 들어와 그 사이를 돌아다니게 만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금당의 지하 공간을 일부러 만든 이유는 이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한테 용이 돼서 자유롭게 출입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약간 신비스럽거나 성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추정이죠. 그 시대에 살지 네. 않았으니까 사실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이 학설을 자기께 다 맞는 얘기다 100% 맞는다고 주장을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네가 그때 살아봤어라고 말하면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 여행객 답사객들한테도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약간 강하게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학설이 옳다라고 100%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학자라고 내가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물이나 유적이 나오면 그 자기 학설은 100% 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고고하게 흥미로운 거는 어떤 이 발굴 결과, 발굴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추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터무니없는 상상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문사 터에 사실 이제 금당 그 유적 위에도 그 탑이 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탑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탑들인가요? 예, 가문사 금당 터 위는 아니고 이제 옆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동소탑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14.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아요. 엄청난 규모인데 석탑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석탑이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체되고 수리되고 해체되고 수리되고 보온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탑 안에는 보통 사리 장엄구라는 어떤 사리를 보관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 당연히 있죠. 이 탑에도 그게 이제 발굴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리 장엄구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용기 이런 거거든요. 그 예, 탑 안에 예. 그런 걸 예, 뭐 굉장히 뭐 넣고 경비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 탑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또 공양구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기도 사실 금은으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금문 같은 수정 같은 보석이 또 이제 공양구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모두 또 예배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리장구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가문사터에 있는 이 탑에서는 어떤 사리 장치가 나왔었나요? 1959년에 발굴을 했는데 그때는 서탑에서 한과, 그러니까 사리를 보통 우리가 부를 땐 한과, 두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96년 발굴에서는 동탑에서 쉬운 뇌과가 아주 다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논쟁이 붙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게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 서탑에서 발굴된 부처님의 살이 한과는 부처님의 살이다. 예. 동탑에는 이것은 문무왕의 살이가 아니냐라고 어, 추정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탑이 불교 신앙의 대상인데 예. 임금의 사리가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강호방, 문명대 이런 그 불교 학자들 그 이 전문가들은 아 왕의 사리가 도대체 어딨냐 이게 뭐 국가기관이 그렇게 사기쳐도 되겠냐 아, 네. 터무니없는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이 국립기관이니까 그 설이 네.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황수영 같은 또 저명한 박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일부가 문무왕일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만약에 동탑에 있는 이 사리가 문무왕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요. 이 탑에 왜 문무왕의 사리를 넣었을까요? 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황수영 박사가 이제 보는 거는 문무왕의 사리를 넣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교 사리의 어떤 위세를 빌려서 호국 불교의 의미를 되새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사리가 호국 사찰인 가문사 동탑 사리 안에 봉안돼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사리가 서탑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부처님의 사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뜻으로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좀 있었을까요? 이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고 뭐 유마일거사가 나오고 유마격이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블로그에 예전 기사를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관련해 갖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딱 하나만 말하자 그러면 연구소 측에서 사리를 봉하는 사리병 그다음에 사리함 이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를 들자면 하나 동탑에는 문무왕을 상징하는 용 장식이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문무왕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용 자체가 또 임금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이 좀 이렇게 일리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사실 가문사터가 그 절 규모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작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이렇게 뭐 가보면 우리가 가문사 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절터라든가 뭐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자금성이나 비교하면 예.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뭐 네. A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중국, 일본보다 이렇게 작은데 뭐 이렇게 작았겠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문화라는 건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죠.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가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고 이 강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크면 그 조화가 되겠습니까? 조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로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뭐 그런 그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많은 거죠. 그것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독특하게 다른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문무왕의 무덤이 그 바다 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대왕암이라는 어떤 그 바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가보셨나요, 대왕암? 아니 제가 기사에서 본 것 네. 같아가지고. 예. 경주 가셔서 그럼 뭘 많이 보셨어요, 주로? 제가 경주를 못 한 가봤어요.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가 흔히 경주 가면 토암산, 불국사 맨날 이제 그런 데를 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는 터 흔적이어서 사실 그 전문가들 주로 많이 가고 이제 답사객들은 사실 좀 이렇게 빠뜨린 경우가 많거든요. 대왕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에 이렇게 가서 보면 한 뭐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갈 수는 없고 먼 발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왕암 그 바위에서 이 문무왕의 유골이 혹시 진짜 있었을까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문무왕을 화장해 갖고 어떻게 보면 화장한 임금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분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화장해서 묻었다고 하는 거, 그 유골을 묻었다는 건데 사실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조사단들이 여러 차례 구성이 돼 갖고 알아보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갖가지 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어요. 1967년인가는 뭐 한국일보가 이제 무슨 조사단 같은 걸 파견해 갖고 조사를 했는데 뭐 그랬습니다. 대왕암에 유해가 안장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 사기극이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기극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이 문무왕을 화장해서 이제 유해를 뿌렸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납골 뼈단지를 묻었다는 증거를 사실 발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설안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그럴 때 포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네.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를 벌인다든지 뭐 증거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효전 선생님이 네네. 그 경주 고적 발굴조사 단장으로 있었던 게 이제 아. 1982년인데 그때가 이제 기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이 가문사의 종을 외적이 훔쳐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뜨렸는데 지금도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바닷속에서 종이 땡땡땡 울린다는 네. 그런 괴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종을 수중 발굴로 찾아보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참에 대왕암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한 2주간 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외구가 가문사 종을 훔쳐서 대종천을 따라가지고 이제 동해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샅샅이 뒤졌겠죠. 그래서 뭐 신문 방송사 KBS 말가 쭉 해가지고 거기 상주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또 스쿠버 다이버 또 고용해갖고 자꾸 난리를 쳤다 그러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론들이 참 극성이긴 하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취재 경쟁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갖다가 좀 너무 심하다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취재 경쟁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언론사에서 투입한 스쿠버 다이버들 이거 뭐 아무리 잘해봐야 경험 미숙 또 기상 악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왔다는 건데 뭐 우리 정부 조사단도 허탕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 찾는 작업은 대충 그렇게 끝내고 그러면 이제 대왕암 구조를 한번 확인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조효전 선생이 이제 스쿠버 다이브를 한번 투입해 볼까라고 이제 계획이 다 섰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왕암 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대왕암 가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절묘한 구조라 그래요. 두 바위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뚜껑처럼 이렇게 생긴 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이 문무왕의 어떤 유해를 묻는 뼈단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뚜껑돌을 열어보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아주 고심을 한 끝에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뚜껑만 열면 되는데 왜 좀 이렇게 쉬워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고학도 욕심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겨두는 편이 좀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으로 넘볼 수 없는 금기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고고학자로서는 좀 아쉬운 결정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기심 충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300년이나 간직된 문무왕의 신비를 우리가 깨버릴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 조 선생이 또 이 답사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어떻게 보면 고고학 발굴이라는 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적 유물의 파괴다. 고고학 발굴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안 파고 발굴 안 하면 그냥 땅속에 있잖아요. 네. 수천 년 지나 땅속에 있는 걸 굳이 그걸 파내온다는 거는 파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원형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네네. 모든 고고학 유물이나 이런 유적은 사실은 그 어디서 팠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파고 나면 아무 어떻게 보면 의미가 반감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무왕릉은 그 이후에는 혹시 누군가 조사한 사람은 없었나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그 발굴 기관 이런 데서 발굴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럽니다. 뭐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요. 뭐 사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무슨 낙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왕암 같은 경우는 결국 문망의 전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해녀들이 사실 이 근처에서는 물질도 잘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신비감, 금기 이런 것들을 굳이
그대로 뭐 이렇게 이 파봐야 되겠냐. 들춰내서 과연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진짜 그 신비로운 곳으로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대양암 보이는 해변에서 구판이 벌어지는데 저희 갔을 때도 한 두 팀이 그 이 구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문무왕한테 소원을 비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굿이냐 그랬더니 네. 이 돼지를 아주 통으로 3마리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수굿이라 그러는데 집안의 안녕, 뭐 제복 이런 거를 바란다라는 무속의뢰라고 이제 우리가 제수굿이라고 하는데 아마 문무왕한테 빌었겠죠. 이렇게 일반 민간에서는 이 문무왕릉을 이제 약간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지금은 대양암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이렇게 기복하고 뭐 이랬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환상을 굳이 깰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이번 여행을 초여름 이제 한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엄청 덥지 않으셨어요? 덥죠. 18일 날인가 갔는데요. 당시에 그 경주 일대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34도 무더위고 햇빛이 짱짱 나갔고 예. 이 답사 가이드 같이 갔는데 이 질문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 뭐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김양미 기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니까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배운 대로 말하면 정답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가 자문자답을 하더라고요. 무더위 때문이었다. 그 경주나 이 대구가 무덥다 이거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군이 맥을 못 쳤다는 거예요. 무더위 때문에 그래서 항복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하셨네요. 뭐 뭔가 싱거운 것 같긴 한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뭐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프로야구 삼성 구단도 여름철만 되면 성적을 좀 잘 낸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위에 뭐 강해서. 그렇다는데 좀 올해는 안 그렇다 그러면 올해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성적을 봤더니 8, 9위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갖고 이런 속설이 깨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행 끝에 또 가문사 또 그 대왕암 또 그리고 또 어디를 가셨어요? 경주로 들어오는 길에 그 장항리 5층 석탑을 사실 좀 먼 발치에서 너무 더워갖고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시간도 없어갖고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그 장항리 5층 석탑은 어떤 이제 문화재인가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탑이 국보 236호로 지정돼 있고 절터 역시 사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토암산 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탑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이게 뭐 경주를 대표하는 5층 석탑이라는 거고 신라 시대 쌍탑으로는 유일한 5층 석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석탑에도 좀 이렇게 뭔가 뼈아픈 역사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하여튼 이 절터 석탑 이런 관련 자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920년에 그 이 석탑에서 동쪽으로 한 1km 지점에 금광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알려졌다 그런 거죠. 그 일명 금이 나오면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경주에 혹시 이제 금을 캐러 오는 무슨 열풍이 좀 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경주에도 그런 뭐 노다지 열풍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3년 뒤에 5층 석탑 중에 서탑하고 불상이 이제 처참하게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 1923년이니까 이게 금광이 발견되고 3년 뒤인데 이게 탑 안에 아까 그 사리장원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탈취하려고 이제 광산에서 써던 그 폭약 이런 걸로 이제 불상 석탑을 폭파해 버린 거죠. 이제 금 캐려고 이 폭약으로 문화재를 아예 폭파시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도굴해간 문화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때 그 평양박물관장을 지냈던 고이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인상 깊은데 뭐라 그러냐면 조선인들은 죽은 뒤에도 모욕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웬만해서는 조선인들은 도굴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한일 합병 이후에 그 내지인들, 일본 도굴꾼들이 조선의 촐라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러면서 묘에서 금닭이 운다는지 뭐 이런 그 전설 이런 걸 퍼뜨리면서 가지고 고분을 파냈다. 금강이라도 파낸 것처럼 파내고 돌아다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 무덤에서 금닭이 운다니. 예, 그렇습니다. 기가 찰노릇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마치 금강을 캐듯이 조선의 무덤까지 마구 파헤쳤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 온 일본 사람들 중에는 흔히 이제 불량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다면서요. 예, 그걸 우리가 불량 도항자라고 합니다. 예. 불량한 그 이렇게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일본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던 그런 무례한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깡패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의회지라는 그 보면 조선체류 일본인들은 반드시 모험자였고 국빈자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일본에서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도구를 하면서 뭐 한몫 챙기려고 뭐 그렇게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 조상을 끔찍하게 여기는데 그 네. 조선의 무덤을 파괴하고 유물을 뭐 마구 꺼내고 팔아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후에 대대적인 도굴이 감행됐는데 점차 대범해져서 무리를 지어서 도굴하고 무력으로 그 지방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굴했다. 백주에 총검을 들이대고 그 후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앞에서 선조의 영역을 유린하고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도 이런 이 도굴 행위에 연관이 좀 돼 있었다면서요. 예전에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자기 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덕후 이렇게 요새 얘기를 하는데 네. 그 1000점이 넘는 고려자기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근방에서 도굴한 고려자기가 질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귀족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고려자기들을 사모은 장물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장물합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장항리 석탑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폭파된 거죠.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폭파된 석탑이 1932년에 복원이 됐는데 이 불상은 뭐 충북북 박물관 경주 분관에 옮겼다가 이제 몇 차례 복원 수리를 됐고 동탑은 일제 때 이제 절터가 붕괴되면서 또 계곡으로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 1960년에 이제 수습을 해갖고 서탑 옆에 이렇게 포개해 놓았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진짜 뭐 뼈아픈 문화재 순환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그 문화재 순환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이거 가지고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루 갔다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갖고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 신라 사실 1000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1000년의 역사를 뭐 한 주로 이렇게 그 터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뭐냐면 월성 그 월성이 어디냐면 신라 1000년의 역사의 왕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월성 현장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삼국 통일의 영원한 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지주 황룡사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주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라 천년사지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한 주에 끝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그 신라 1000년의 터 흔적 안으로 새겨진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신라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